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프로파일러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파일러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범죄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범죄 심리학은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의 특이 성향이나 성장 배경,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수사 과정에 도움을 주는 분야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면은 공개 수사란 무엇인가요? 공개 수사나 이제 수사의 대상자를 공개해서 국민의 협력을 이제 도움을 받는 수사 방법인데요. 일단 예를 들어보자면 범인의 인상이나 몽타주 사진들을 이제 공개해서 국민들이 이제 도움을 받는 수사입니다. 그러면 공개 재판은 무엇인가요? 공개 재판이 이제 말 그대로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일반 국민에게 심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의 절차를 국민이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사법의 공정한 운영을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범죄를 저지르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인가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환경적 요인이 저는 확실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빈곤보다 더 중대한 범죄 요인은 없거든요, 사실. 하지만 빈곤만이 이유라면 이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오히려 흉악범죄가 이제 기승을 부리는 시대라서 이제 미루어 보았을 때 빈곤만이 범죄 요인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일단 이유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전적이나 이제 사천적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안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지금 나중에 전화를 드려야 돼요? 일단 제가 범죄 관련된 범죄 심리와 관련된 교육 영상을 찍어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찍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영상을 꼭 봐야겠네요. 네, 꼭 봐야 돼요. 네. 꼭 봐야 됩니다. 네. 이제 마치는 건가요? 네, 마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지금 집에 와서 교육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2년도 신입 형사 교육 담당을 맡게 된 프로파일러 이서윤입니다.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개 수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개 수사란 중대한 범죄 사건이 단서가 잡히지 않고 미궁에 빠지거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안상 큰 지장이 있을 때 일반인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범인의 인적 사항, 인상 차기, 특징, 범죄 상황, 증거물 등을 공개하여 수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수사의 대상자를 공개해서 일반 국민의 협력을 구하는 방법이나 범인의 인상 또는 몽타주, 사진을 전국에 배포하여 일반인의 협력을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비공개로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보다 많은 선량한 시민의 공포와 불안을 신속히 없애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 수사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일반 국민의 신고와 제보 등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이 됩니다. 공개 수사의 대부분은 실종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실종된 80대 노인에 대한 실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전주시에서 실종된 박홍순 씨를 찾고 있다고 22일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알렸습니다. 실종된 박 씨는 키 170cm에 몸무게 65kg으로 파란 반팔 남방에 검정 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종 경보까지 발령됐던 80대 노인이 퀵 배달기사의 눈썰미로 가족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박홍순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날 오후 5시 35분에 실종 경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전주시에 살고 있는 박 할아버지는 파란 반팔, 남방의 검정 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다는 인상착의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실종 경보가 시민들의 휴대폰 등을 통해 알려진 지 1시간 20분이 지났을 무렵 박 할아버지가 전주시 팔복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퀵배달로 생업에 나섰던 퀵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실종 경보 내용과 비슷한 할아버지가 길거리에 있는 것을 목격한 뒤에 경찰에 곧바로 제보하면서 실종 소독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실종 노인 경보 문자 덕에 가족 품으로 실종 경보 문자를 받은 시민들의 제보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0분 박씨 가족으로부터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장소 주변 폐쇄회로 CCTV 등을 분석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실종 경보 문자를 일대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문자가 발송된 지 1시간여 만에 A씨를 보호하고 있다는 한 배달원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씨는 박홍순 씨입니다. 경찰은 박홍순 씨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사진과 인상착의를 토대로 실종자를 찾는다는 실종 경보 문자를 광주 지역에 발송했고요. 이 외에도 앞서 지난 21일 오전 6시 30분에도 성묘를 하러 가족과 함께 전주를 방문한 중증 치매 노인 B씨가 혼자 숙소를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14시간여 만인 오후 9시 10분 덕진구 인호동의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할머니 한 분이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도 70대 남성 치매 노인 C씨가 실종되었다는 부인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C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인과 함께 텃밭에 나갔다가 홀로 이탈해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C씨가 실종된 지 6시간여 만에 북구 각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인상착의 노인을 봤다는 주민의 제보가 접수되어 경찰은 오후 8시 30분경 A씨를 무사히 찾았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실종 경보를 통해 목격자를 찾아 치매 노인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종 경보 제도를 활용해 실종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9일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실종자의 정보를 전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실종되었던 노인을 찾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죠. 누군가가 실종되었을 때 긴급 재난 발송 문자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공개 재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개 재판이란 말 그대로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일반 국민에게 심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것은 법원의 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사법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 공개의 원칙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친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재판의 사례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으로 불법 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이곳을 탈출한 사람들에 의해 그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가해자인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상으로 실제 행해졌던 공개 수사와 공개 재판의 사례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지금부터 실제로 공개 수사나 공개 재판을 행하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범죄자의 심리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국민들이 범죄자의 얼굴 등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범죄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도움으로 범죄자의 검거가 빨라질 수는 있지만 범죄자에게 조급한 마음을 줄 수 있어 피해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개 재판을 진행할 때의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국민들 앞에 피고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정신병이나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심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특정하게 심리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공개 재판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정의로운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개 수사와 공개 재판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래 경찰은 2005년에 제정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범죄 수사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장 검증이나 호송 시에도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서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쇄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의 빈발과 그 범죄의 참혹성과 흉폭함을 이유로 이러한 수사기관의 관행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수사 협조, 범죄 예방 등의 공익성을 명분으로 종래의 관행을 깨고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론과 사회적 움직임을 근거로 법무부는 2009년 3월 25일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살인, 강도, 강간, 납치, 유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의 신상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과 사건의 진실 발견 및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 등을 이유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 등의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이 신상 공개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증 없이 여론에 편승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즉,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는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초상권 등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며 민형사상의 실정법에 대한 위반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형법상의 책임주의와 형벌의 목적은 물론 형사 절차상의 실체적 진실주의의 요청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정당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외에 법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이 신상이 국민의 알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고 현행 공개 수배 제도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심상 공개 제도와도 그 취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형평성을 논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적 산물로서의 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국 법제를 근거로 신상 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논거가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신상 공개의 대상을 강력 범죄로 한정하는 이유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자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범죄 피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해야 하고 관련 전문가나 실무가들에 의한 충분한 법률적 사실적 검토가 선행될 것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의 존립 기반입니다. 신뢰는 윤리성과 헌신에 대한 기대로서의 신용과 기능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로서의 신임의 두 가지를 요소로 합니다. 신뢰의 형성을 단선 구조로 파악하면 객관적 실체, 지각, 인식, 신뢰의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공개사법이라는 제도적 보장, 일반 국민의 알 권리라는 삼각구도의 배경 위에서 각국은 재판의 공개를 추구하여 왔는데 그 저편에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을 전후한 기간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추구한 여러 소송법적 제도 개혁에는 재판 공개의 추구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신뢰 형성의 단선 구조를 은연중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신뢰 형성의 단선 구조는 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각과 인식을 통하여 취득하는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그 종류와 성격, 정보의 왜곡 현상, 장기 신뢰와 단기 신뢰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비로소 신뢰 형성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가능합니다. 신뢰 형성의 복합 구조에 의할 때 정보의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신뢰는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신뢰를 감쇄시킵니다. 결국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정보의 최대 공개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반의 현대 정보 사회에서는 재판이 공개에 대하여 정보 주체의 보호라는 묵과할 수 없는 과제를 던져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공개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그 현대적 변용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대상 정보의 성질에 따른 일률적 결정이 아니라 공개 범위의 질적인 제한과 단계적 차등 공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그 변용의 구체적인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현재 진실 규명이 우선인 상황에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과거 수사가 잘못됐는지 사실상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력 용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보다는 용의자가 진실을 얘기하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긴 강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경찰이 되어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인지하여 여러분이 실행에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파일러 이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D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D의 전망으로는 보통 전형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로봇으로의 대체와 같은 일의 피해가 굉장히 적을 직업입니다. 또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생각들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도 4차 산업혁명의 피해는 적을 수 있지만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SNS나 넷플릭스, 왓챠, 티빙과 같은 OTT 플랫폼의 형성으로 인해 조금 더 미디어의 세계가 확장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견으로의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동력 개발에 의한 대량 생산,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발달로 인한 정보화였습니다. 뒤이어 4차 산업혁명, 로봇공학과 가상현실의 VR, 인공지능의 AI 기술로 디지털 혁명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대형 법무법인 베이컨 앤드 호스테틀러에서는 이미 채용된 로봇 변호사인 로스가 변호사의 업무였던 관련 판례 수집을 분석 후 사건에 도움될 내용을 골라내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개인 희생, 개인 파손 사건과 전자소송에 관한 AI 기술을, 로펌에서는 AI 변화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역할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AI가 법률가가 하던 가치 판단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AI 로봇이 인간만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일일이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심리를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아닌 인간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학자는 미래의 인공지능 자동화가 시행되어 직업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과 연구 등 사람들끼리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직업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 분야 중 상담 심리학에 관련된 심리상담사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내담자의 자기인식을 높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심리상담사에게는 내담자의 상황에 대한 사람만의 능력인 공감과 이해가 요구됩니다. 특히 아동 심리상담사에게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높은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의사, 영양사, 그리고 성직자 같은 직업이나 예술계 직종이 강세를 보입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입니다. 문제를 내고 제가 이거 상품을 준비했는데 안 보여서요 지금. 네. 상품이 뭐죠? 상품이 고래밥
초코 쿠키, 향초, 쫄병, 미츠, 트윅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맞추면은 원래는 이걸 문제를 틀리면 바로 빼고 이게 끝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맞추면 하나씩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게임 진행. 네. 그러면 문제를 바로 한번 내볼게요. 유아 씨부터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의 특이 성향이나 성장 배경, 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범죄 예방이나 수사에 도움을 주는 심리학의 한 분야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범죄 심리학? 이런 거 하나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지금 가져가면 되나요? 가져가면 돼요. 네. 지금? 네. 뒤에 돌아있어요. 예. 굉장히 그래서 드셔도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맞추면 바로 끝이죠. 네. 범죄 심리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회과학 분야가 아닌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심리학, 사회학, 교정학, 법학, 경찰학, 범죄학, 의학 중에 뭐가 사회과학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주시겠어요? 너무 심리학, 사회학, 교정학, 법학, 경찰학, 범죄학, 의학 중에 사회과학 분야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세요. 너무 헷갈리는데요? 의학? 네,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고를게요. 저는 고래바로 골랐습니다. 이게 좀 우와, 진짜 나 찍었는데 맞았어.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려운 거라서 제가 기회를 무려 3번이나 드릴게요. 그리고 3번을 줄 때 그 힌트를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무거나. 저희 동시에 맞추는 건가요? 이번엔 둘 다 맞출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프로파일러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인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언제이고 어디서? 언제 어디서? 보기가 없나요? 네.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죠? 비교하면 돼요. 비교하면 되죠. 어. 힌트를 물어볼 수 있어서 저한테 약간 좀 큰 힌트를 물어봤어요. 힌트 3번, 정답 기회 3번. 많이 드렸다, 이거. 2000년대 전인가요? 네. 음, 각각 3번으로 해드릴게요. 네. 정확한 연도를 맞춰야 되는 건가요? 그냥 무슨 몇 년대인지만 맞추면 맞게 해드릴게요. 1900년대. 네? 1900년대. 최소한 몇십 년대인지. 1930년대? 위. 더 최근이요? 네. 좀 어렵네요. 1950년대. 위. 기 2번 쳤어. 아니, 각각 3번이니까 정답 맞출 수 있는 기회 6번에 힌트 6번이나 엄청 많이 퍼드렸어요, 지금. 네, 힌트 써도 되는데. 1950년대보다 최근이면 1980년대? 1970년대. 네, 맞았어요. 어디일까요? 어디인지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나 국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이름. 미국? 맞았어요. 미국?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하나. 아니면 트윅스를 드릴까요? 네, 던져주세요. 네, 잠시만요. 하나는 제가 먹을게요. 네. 보세요. 정확히는 그리고 프로파일러가 처음 등장한 거는 1972년 미국입니다. 원래 정확히는. 근데 정신의학의 창시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을 맞추라고 하면 당연히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죠. 이 사람 이름은 필리프 피넬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맞춰보세요. 스웨덴. 정답이 6번입니다. 이거. 힌트 유럽입니다. 스위스. 네. 하와이. 네? 가고 싶은 곳을 말씀하시고요. 유럽이라고요. 땡. 영국. 약간 느낌 비슷해요. 땡. 독일. 미국? 땡. 끝. 끝. 네, 정답이 뭐죠? 정답은 프랑스였어요. 아, 느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럽 있는 미국을 외치시는 우리 장강 이서연님 응원합니다. 네. 아쉬우신가요? 네. 아쉽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서 다 걸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 지금 보시면 다 걸고 이걸 한번 다 걸고 해보겠습니다. 범죄에 있어서 목격자와 증인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사건과 경험에 대해서
성인과 아동들의 일반적 기억 능력을 최대한 각성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보기를 주세요. 보기 없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힌트 있어요. 근데 힌트 드릴게요. 몇 글자예요? 몇 글자냐고요? 두 개잖아요. 하나는 6글자고요. 하나는 2글자예요. 근데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거예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네요. 기회를 그러면 아까 전에 이소희님이 말씀하셨던 6번을 드려볼 거예요. 네. 대신 맞춰보세요. 질문이 뭐였죠? 네? 자, 일단 제가 두 글자를 한번 맞춰볼게요. 6글자도 진짜 약간 예능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6글자도. 예능에서 되게 많이 쓰인 적이 있고요. 친구들이랑 놀 때 이걸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도 당연히 알아요. 수색. 네? 수색이 아닌가요? 일반적 기억 능력을 최대한 각성시키는 방법이요. 일반적 기억 능력을 최대한 각성시키는.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는데요? 포기할게요, 포기. 포기요? 네, 아니면 정답이나 포기를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아니, 정답이나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힌트는 흔들기. 네? 흔들기. 이게 힌트예요. 최면. 이렇게 맞췄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6글자로. 어, 뭘까요? 전생치요? 네? 뭘까요? 그것도 힌트 주시면 안 돼요? 모션으로?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다 맞추셨네요. 가져가시면 왜 던지세요? 돼요. 오는 것보다 던진 게 낫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대로 저희 출정 15야 범죄 심리학 편이 끝이 났습니다. 박수. 자, 이제 촬영 끝. 네. 됐어. 고맙습니다. 이번 촬영 어떠셨나요? 제 꿈이 변호사가 되는 것인데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도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번 성시환의 퀴즈쇼에 참여해보면서 범죄 심리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늘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여 나의 피고인을 변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촬영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평소에 심리에 관해 관심이 많습니다. 심리에는 사회심리학, 아동 청소년 심리학, 동물 심리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는 범죄 심리학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어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은 심리학적 이론 외에도 사회학적 이론, 생물학적 이론 등을 적용하여 범죄 현상과 범죄자의 원인과 행동을 이해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범죄자의 심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도 헤아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